아들은 왜 저렇게 못 듣냐? 엄마가 하는 말을 도통 못 듣는다. 특히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유아기 때 나타나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안 듣는 거는 아닙니다. 안 들리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아들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엄마한테 어떤 어머니하고 상담을 할 때 들었던 얘기를 하면 뭔가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엄마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느낌이 온대요. 아, 이 녀석이 방에서 뭔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그래서 누구야? 너 지금 뭐해?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조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쫓아가 보면 일을 저지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미 이름을 부르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보통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죠. 특히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유아기 때 나타나요. 아들은 왜 저렇게 못 듣냐? 엄마가 하는 말을 도통 못 듣는다. 너 엄마가 이거 언제 하랬어? 이거 하라고 아까부터 엄마가 얘기했지. 너 왜 또 이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언어적인 것을 흡수하는 능력과 관련해 갖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은 딸에 비해서 청각 피질보다 시각 피질이 먼저 발달합니다. 그게 이제 우뇌의 후두엽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뇌의 후두엽이 아들들은 원래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훨씬 딸들보다 빠른 속도로 잘 발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뇌 후두엽이 담당하고 있는 게 궁금하시죠? 우뇌 후두엽이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시각적인 자극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시각적인 자극이 내 눈앞에 흥미가 끄는 게 딱 있으면 청각 피질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잘 안 듣고 못 듣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안 듣는 거는 아닙니다. 안 들리는 거죠.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도통 못 알아듣는다, 못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아들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아들은 눈앞에 있는 시각 피질을 훨씬 더 잘 집중하고 시각 피질을 선호합니다. 자,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영국의 심리학자인 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육시설에 가서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이 엄마가 데려다주고 잘 지내? 이따가 저녁에 만나? 하면서 데려다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하고 헤어지고 나서 놀이에 집중하는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어요. 근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하고 안녕 하고 나면 엄마 이렇게 울기 시작하거나 약간 선생님한테 매달려서 위로를 받거나 그런 시간이 그리고 놀이에 집중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리는데 92초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 엄마 안녕 그러고 나서 엄마 그러고 나서 다시 놀이에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초. 그러니까 딸들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아들들은 눈앞에 있는 것에 훨씬 더 빠른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정이 없다. 엄마하고 헤어지고 나면 조금 엄마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자기 놀이에 집중하느냐. 근데 그거는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잘 집중하고 선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들들을 위해서는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유아기에 있는 아들한테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요.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훨씬 더 잘 집중하겠죠. 왜요? 시각 피질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멀리 있으면서 소리 지른다고 아이가 이해하는 거나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좌뇌하고 우뇌를 가지고선 언어 활동하는 것을 측정해 봤을 때 딸들의 경우에는 언어 활동을 할 때 좌뇌랑 우뇌랑 같이 작용을 해요. 근데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좌뇌가 주로 언어 활동에 참여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좌뇌랑 우뇌랑 같이 작용을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 통합적인 부분, 그리고 종합적인 부분으로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만 좌뇌만 가지고선 주로 언어 활동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답을 찾거나 정렬이 잘 되어 있거나 이런 순서와 관련되어 있는 언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들은 엄마의 감정을 이해해 봐 라는 말은 잘 몰라요. 아들들은 정답을 찾는 질문에 훨씬 더 빠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좌뇌를 활용한 언어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들한테는 너무 길거나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보다는 짧게 한 번에 하나의 질문씩,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할 때 아들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엄마 말에 더 잘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들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어머니들께서는 좀 많이 그런 부분을 깨서 아들도 이렇게 막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방법으로 키우고자 많이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유아기에 아들의 뇌가 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저는 애착이라든지 스킨십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접촉이라는 부분을 조금 애착 행동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들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진짜로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 중에서 좀 재미있는 거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일본의 교토 대학의 마사코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신생아 아기들을 뇌를 활성화하는 부분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극들, 시각이니 청각이니 이런 다양한 자극들을 줬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봤는데, 가장 뇌 전체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바로 촉각이었어요. 즉 엄마가 잘 만져줄 때, 어루만져줄 때, 따뜻한 손으로 안아줄 때 훨씬 더 뇌가 빠르게 자극하고 자극을 받고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의 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워싱턴 의대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아이들 중에,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접촉 행동이 많았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뇌의 활성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해마의 속도, 발달 속도가 확연하게 다른 것이 나타났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스킨십을 많이 하고 부모로부터 이런 접촉 행동을 많이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뇌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 중에서 특히 해마 부분이 잘 발달해서 기억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다른 연구들 보면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하고도 관련 이 접촉이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코넬 대학교에 있는 골드스타인 박사의 연구를 보면요,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할 때 엄마가 옹알옹알 그리고 앵앵앵 이런 얘기를 반응을 보일 때 엄마가 어유 그랬어? 아유 그래 우리 애기 아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행동을 언어적으로만 했을 때와 막 안아주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반응을 보였을 때 이 차이를 봤어요. 그랬더니 언어적으로만 아이의 옹알이에 반응을 해줬을 땐 10분 동안 아이의 옹알이가 25번 정도였다면, 엄마가 안아주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접촉해 주면서 이 옹알이에 언어적인 반응을 했을 때는 아이가 10분 동안 55회의 옹알이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아들이라고 해서 아유 씩씩하게 커야지 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안아주고 접촉해주고 스킨십하고 눈 맞춤을 많이 할 때 아이의 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아이가 좋아지는 것을 이제 심리학 용어로 접촉 위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촉함으로써 뇌도 발달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거나 안아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따뜻한 느낌이 나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촉각 신경 섬유가 있는데, 이것에 이렇게 스킨십을 했을 땐 이 자극이 뇌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는, 뇌하 수체에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포옹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뜻함, 애정,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시상하부에서는 엔돌핀이 나와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촉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한테도, 특히 성장하고 있는 아이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게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근데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빠른 속도, 그 다음에 강렬한 색깔, 그 다음에 좀 강한 소리, 자,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특징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자극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집중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 중에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집중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응성 집중력이 있고, 하나는 초점성 집중력이 있습니다. 근데 반응성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특징처럼 밝은 빛, 빠른 속도, 강한 소리, 자,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응성 집중력은 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약한 자극에는 이제 집중을 못해요. 점점 강도가 강해져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습 장면이라든지 책을 읽거나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거나 하는데 필요한 집중력은 초점성 집중력이에요. 초점성 집중력에는 사실 지루한 자극들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거는 바로 뭐냐? 초점성 집중력이겠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어릴 때부터 너무 일찍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반응성 집중력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점성 집중력에는 점점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식당에서 가서 좀 편하게 밥도 먹고 싶고 아이를 좀 얌전하게 있고 싶고, 그래서 엄마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에는 늦게 노출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노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적절하게 좀 줄여서 짧은 시간 동안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아동기는 이제 실제로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학령기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학습적인 부분도 많이 해야 되고 뭘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딸에 비해서 아들들은 공부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운동입니다. 자, 유아기에 비해서 아동기에, 그리고 아동기에 비해서 사춘기에 대해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것이 아들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입니다. 유아기 때 비해서 아동기 때는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사춘기가 되면 아동기 때 비해서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1000%가 증가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요, 여러 가지 별명들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격성 호르몬, 두 번째는 활동성 호르몬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아들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고 싶어 하죠. 자, 그런 아이들한테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좀 희망적인 건 바로 뭐냐면 아들들이 운동을 하면 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의 정도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즉, 땀으로 분비된다라고, 배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분비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분도 차분해지고요. 그리고 집중도 잘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테스토스테론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급증하게 되면 세로토닌 양은 반감되고요. 그에 반대로 세로토닌의 양이 올라가면 테스토스테론의 양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아들들이 좀 집중하게 하려면 운동을 통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낮추고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여서 아들들이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고 정기적으로 해서 땀을 조금 뻘뻘 흘릴 정도의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세로토닌 분비량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들한테 필요한 운동이 또 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BDNF라고 하는 뇌의 영양 강장제가 있어요. 뇌에서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나오는 강장제인데요. 보통 이 BDNF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시냅스를 더 많이 만들게 하고 뇌를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만듭니다. 보통 우리가 뇌에 좋은 거 혹은 몸에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 BDNF가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아이는 영양제 필요 없이 뇌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BDNF가 어떻게 분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운동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깔깔깔깔깔깔 웃을 때예요. 많이 웃을 때 뇌에서는 천연 강장제가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뇌는 건강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냅스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기분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아들들한테 사실은 아동기 때 많이 움직이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집중력을 올리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우리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좀 안쓰러운 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실에서 여학생들하고 참 많은 비교를 당해요. 아마 초등학교 교실을 가본 우리 어머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들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참 야단을 많이 맞아요. 움직이지 마, 뒤돌아보지 마, 떠들지 마, 일로 와서 앉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 양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아들들에 비해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아들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 막 움직이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야단을 맞고 비교를 당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디다, 무감각하다, 아유 아무것도 몰라가 아니라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표현을 못할 뿐이거든요. 비교당하고 야단 맞고 꾸중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런 아들들의 피곤함, 수고로움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집에 오시면 집에 아이들이 오면 피그말리온 부모가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리학 개념인데요.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대로 아이가 성장한다라는 말이에요. 피그말리온 왕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피그말리온 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석고상을 보고 아 예쁘다, 너는 정말 아름다워, 내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했더니 실제로 숨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상이 된 거죠. 자, 그 말을 이용해 갖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 아이한테 내가 어떤 말을 주고 아이에게 매일매일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 어떤 칭찬을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교실에서 참 많이 수고하고 시달린 우리 아들들한테 피그말리온 부모가 되어주셔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들들한테 칭찬을 해주실 때는 관심이나 애정을 잘 담뿍 담아서 지지해 주시는 표현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최고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들이 잘할 줄 알았어. 이런 심리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아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칭찬을 해주실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야, 지난주보다 노트 필기가 너무 깨끗하다. 아이고, 어제보다 한 문제 더 풀었네. 진짜 잘했어. 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실 때 아들들은 더 빨리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심리적인 자존감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좀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야 하는 것은 운동을 통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의 형성과 그다음에 심리적인 지지, 피그말리온 부모가 되자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좀 섬뜩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교 라이언 교수가 일주일에 20시간씩 게임을 하는 아동들의 뇌를 찍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인 사람들, 성인들의 뇌를 찍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상당히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와 계속해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갖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의 뇌는 비슷한 상태라는 거죠. 뇌는요, 결정적 발달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예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어때요? 환기도 너무 잘 되고 공기도 빨리 들어오죠. 뇌가 결정적 발달의 시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자극이든지 간에 쉽게 흡수할 수 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고 쉽게 수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뇌의 결정적 발달의 시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뒷면은 바로 뭐냐면 민감함의 시기라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러면 공기도 쉽게 들어오지만요. 미세먼지도 쉽게 들어오고요. 나쁜 공기, 황사 같은 것도 쉽게 들어오죠. 자, 아이는 좋은 자극에 대해서도 쉽게 빨아들이지만 나쁜 자극에 대해서도 쉽게 빨아들입니다. 자, 어릴 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어릴 때 우리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실제로 치매 할머니들을 저희가 가서 관찰을 해보면요. 어릴 때 일제강점기 때 배웠던 자기의 유아기에 배웠던 일본어 노래를 잊어버리지를 않으세요. 자, 그런 것처럼 어린 시절에 내가 학습했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 자극들에 대해서는 각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각인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결정적 발달의 시기가 민감함의 시기인 것처럼 이때 어떤 자극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뇌는 좋아질 수도 있지만 해로운 자극이 들어와서 아이의 뇌가 해로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뇌의 이러한 결정적 발달의 시기에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해로운 자극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 이를테면 게임, 스마트폰, 그다음에 좀 동영상, 문란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이러한 자극들이 각인이 되게 되면 마약 중독자의 뇌처럼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고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좀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되도록이면 이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을 못하게 하면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화도 엄청나게 낼 거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공격할 거고 짜증을 낼 거고 화를 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뇌가 마약 중독자의 뇌처럼 나쁘게 되는 것보다는 그러한 상태, 분노의 상태를 잠깐이라도 참은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모님들께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이 아이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엄격하게 할 거야. 이것으로부터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 얘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화를 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 보면요.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세계의 경험들을 많이 해주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 간에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놀이라든가 가족 간의 여행이라든가 부모님하고 운동을 해도 좋고요.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활동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어겼을 때는 먼저 가이드라인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를테면 용돈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규칙을 먼저 마련을 해 놓으시고 그 규칙에 대해서는 엄마가 좀 엄격하고 단호하게 지키는 것을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